인적자원관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적자원관리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인사관리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는 인사관리가 주로 초점이 평가나,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인사관리를 뭐라고 불러요? 인적자원관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조금 옮겨졌다 그랬어요? 네, 인적자원을 개발의 측면에서 무게중심이 좀 옮겨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성 요소를 나눠봤죠, 그죠?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확보하고 선발 같은 말이잖아요. 자, 확보하고 선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잘 뽑고 그 다음에 잘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 이직이나 퇴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2-2까지 한 거 맞죠? 네, 개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 이 중에서 지난번에 2가지 했고, 이제 평가하고 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평가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도 보게 되고, 가끔가다 과제로 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가 결과 좋은 사람한테는 네. 좀 더 성과급을 잘 해주고. 예, 보상을 위해서 준다. 한마디로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잘한 사람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자, 평가는 보상을 위해서 한다. 맞죠, 그죠? 또 단지 여러분에게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를 너는 A야, 너는 B야,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까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쵸?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알고 뭐를 모르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보상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여러분이 어디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적인 목적에서는요,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승진을 위해서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평가한다 그러면, 아, 이것도 승진, 아, 이거 연봉 계약, 뭐 이런 것과 많이 연관시키는 게 일반적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평가의 진정한 목적은 그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 이런 거를 짜기 위한 거죠, 그죠?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평가를 매년마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매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람을 데려와서 연수시키고, 우리 지난번에 신입연수 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직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평가해서 이게 조직,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평가란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인사제도와 인사평가의 관계 이런 토픽이 있는데, 자, 그럼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평가를 하면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항상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일단은 평가하는 목적을 정했어요.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다. 뭐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승진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런 강점을 위해서든 이렇게 목적을 세웠어.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단계로 뭐를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네? 평가. 평가 대상. 네. 자, 평가 대상, 평가 항목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뭘 평가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인사제도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인사제도는 뭘로 바뀌었어요?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뭐 온 것 같아요? 자, 연공주의예요, 능력주의예요, 직무주의예요, 성과주의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성과주의를, IMF 위기 이후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자, 연봉제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취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 거기 연봉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연봉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 연봉이 매년 똑같지 않고 어때?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져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연봉제가 대표적인 성과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근데 성과주의는 뭘 평가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 그죠?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해 뭐 R&D 개발을 해서 뭐 특허를 몇 개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매출을 얼마를 냈는지, 수주를 얼마나 따왔는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하니까 성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무엇을 평가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그건 없어도 뭐 자유롭게 출퇴근하더라도 실제로 아웃풋, 그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뭘 평가할 거냐. 자, 두 번째는 평가한다면, 자, 평가 대상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가 방법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이 노는지 안 노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가끔씩 들러보는 거예요. 딱 가서 놀고 있음 한번 표시. 갔더니 또 놀고 있어. 놀고 있음. 그래가지고 한 1000번 갔더니 한 800번은 놀고 있고요. 200번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80% 노네? 평가. 그 다음 연봉 깎고. 자,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항목을 정해가지고 표준 항목을 딱 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 그래서 1번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척도로 해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동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평가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뭐 해요? 네,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네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런 걸 개발을 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순하게 학점이 목표라면은 이런 시험 보고 와서 그냥 A 맞고 나중에 수업 끝나면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뭐에 내가 흥미를 갖고 있구나.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수업이나 어떤 걸 들으면서 자기는 몰랐는데 어떤 수업이 너무너무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예전엔 몰랐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번 평가 기준하고요. 맨 밑에 보면 보수 제도가 있는데, 네, 가장 뒤에 부분에서 약간 겹치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럼 평가 항목 중에서 연공을 평가한다. 자, 연공이라는 건 뭘 평가하는 걸까요? 네,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근속 연수, 근무 연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그럼 무슨 제도라 그래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주룩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능력을 평가한대요. 자, 능력하고 성과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아서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능력주의랑 성과주의는 뭐가 다를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성과를 많이 내면 능력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가할 때 능력주의라는 거하고 성과주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과는 주로 뭘 보는 것 같아? 이건 결과물을 보는 거지. 그럼 능력은 뭘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죠? 잠재력, 숙련도, 가지고 있는 자격, 뭐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과정이나 가능성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성과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결과물이 항상 잘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우수하지만 가끔 C도 받잖아요, 그죠? 응? 나 진짜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 찍어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공부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물을 가지고 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능력주의는 그 사람의 가능성에 오히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결과물만 보는 거죠, 결과물. 그 다음에 직무가 있는데, 직무평가. 직무주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무평가로 돼 있어요. 직무. 자, 영업부, 생산부, 기획부. 뭐 이런 거 많이 세 부서가 있다. 어느 부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생산, 영업, 뭐 다 어렵지만 기획. 뭐가 제일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기획. 제 생각에도 기획인 것 같아요. 실제로 기획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숫자를 이렇게 하나 딱 쓰잖아요? 그럼 그 밑에 파급 효과가 어떤 줄 아세요? 엄청 커요. 자기는 숫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공 하나 딱 더 붙이면 밑에 사람들이 그거 생산하려고요, 막 애쓰고 그거 판매하려고. 왜? 목표가, 야, 우리 목표가 100억이야. 잘못해가지고 10억인데, 그래서 공 하나 잘못 쳐요. 100억이면 100억 달성하려고 엄청나게 뛰어대야 되는 거지, 그죠? 기획이 한 번 잘못하면요, 그 밑에 평가되는 그 생산하고 영업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또 지나치게 너무 작게 하면 너무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직무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직무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기본급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직무의 난이도. 물론 이제 약간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생산부서는요, 생산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영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영업부서는 뭐라 그래?
야, 내가 물건을 팔아야지, 그 생산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생산부서는, 야, 아무리 많이 주문을 받아도 물건을 내가 만들어줘야지. 응? 그러면서 서로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다음 생산부서는 기획도 안 좋아요, 기획. 기획에서는, 야,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게 이러이러한 제품 만들어서 하자. 생산은 못 만드는데. 이런 겁니다. 왜냐, 우리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잔업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면이 또 발전하는 것도 있죠, 그죠? 물리는 물리가 최고라고 하고요. 화학이 최고라고 하고요. 자기가 각자 최고라고 하니까 이게 또 발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엄연히 다른 부분도 있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9%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급 규모를 보면 월 기본금의 300% 미만이 가장 많았고, 성과급을 주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정보통신과 유통, 제조, 금융, 물류운수 등입니다. 자, 대기업 절반이 이제 성과급을 준다 이거죠. 기본 연봉이 있는데 그거 외에 업적으로, 그죠?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업적 성과급을, 업적 연봉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옛날에 연공급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임금 체계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본급이 연공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무나 직능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대기업 절반 이상이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 뭐 잘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이익 분배제에서 최근에는 그 발언 때문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프로핏 쉐어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사 내에서는, 대기업 내에서는 프로핏 쉐어링을 실제로 합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 목표가 있는데, 자, 영업이익을요 초과로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런 성과급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프로핏 쉐어링을 합니다. 이런 성과급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체계보다도 어느 체계로 가고 있어요? 연봉 체계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성과주의 모습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월급이라고 하면 기본급, 상여금, 뭐 직급에 따른 수당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월급이 기본 연봉에다가 업적 연봉 이렇게 주는 형태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연봉이라는 말 들으면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연봉 계약 나오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와? 네, 스포츠, 뭐 농구, 이 사람 연봉이 얼마고, 야구, 축구 뭐 이런 거죠, 그죠? 연봉. 대표적인 뭐예요? 성과급입니다, 그죠? 성과에 따라서 성과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경제 브리핑입니다. 일을 잘하고 많이 한 만큼 돈을 더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따르는데, 그만큼의 연봉에 값하는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기준이 없이 고액 연봉이 남발된다면 안으로는 경영 부실을, 밖으로는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의 연봉제 기업으로의 탈바꿈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호봉제 대신에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다르게 지급받는 연봉제를 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이달 중에 연봉제 표준 모델안을 확정한 뒤에
297개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한 건데요. 공공기관의 연봉제 도입의 일종의 지침서가 될 표준 모델 안에는 기존 호봉 테이블의 폐지와 성과 차등률의 확대, 그리고 수당 체계의 최소화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많아지던 것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철저하게 평가해 보수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직원 개개인뿐 아니라 기관 전체 그리고 기관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에 있어서도 경영 성과의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건데요. 기관 평가 때 주요 사업 평가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서 전체 배점에서 경영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절반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이 무리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는 물론 노사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게 발표가 난 이후로요. 작년에 보시면 알지만 공기업이 전부 다 저거 도입하고 있어요. 연봉제 도입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성과를 내자. 그동안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공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저런 성과급 전에 과거에는 주로 뭘 썼었어요? 연공급을 많이 썼죠. 연공급. 물론 이제 직종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직능급이나 이런 거는요, 주로 어디서 많이 쓸 것 같아? 네, 기술 같은 경우는요, 기술 벤처나 이런 경우는 사실 직능급이 훨씬 나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얼마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난데, 일반 연공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거, 여러분 근로의욕이 가장 높을 때가 몇 세 주변인 것 같아요? 30? 여러분 그러면 학구열이 제일 높을 때는 몇 세인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제일 높을 때? 19살? 고3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이렇게 어려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에서 거의 뭐 1, 2위 하죠, 그죠? 근데 학구열은 1, 2위일까요? 교육열은 1, 2위 하죠, 그죠? 근데 학구열은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구열에 약간 부족함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냐. 뭐 그런 지적들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구열이 20세라고 했거든요. 20세. 뭐 우리나라 자료는 아닐 수 있는데 20세 전후고 근로의욕이 제일 높을 때가 한 40세 전후로 이렇게 제일 높습니다. 근데 쭉 이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막 생산성을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50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근로의욕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산성. 그래서 몇 회사에서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연공급을 가버리면 이게 이제 월급이라고 하면, 자, 이거 뭐예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야? 생산성보다 월급을 많이 줄 때가 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없는데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좋은데 약간의 그 회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뭐 하면 되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 이제 1호가 되죠, 그죠? 해고의 1호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꺾어요. 월급을 꺾어. 무슨 제도라 그래요? 자, 임금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꺾는 거예요. 자, 해고하지 않는 대신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생산성만큼
월급을 받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은행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임금 피크제 대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정년을 좀 이렇게 연장시키기도 해요.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에 연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에서 이건 제가 금전적 보상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비금전적 보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금전 말고 또 다른 보상의 기회가 있다면? 네? 자, 휴가. 맞죠, 그죠? 어떤 사람은 회사 갈 때 조건이 그거예요. 휴가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해외 연수의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공부는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거에는 뭐 돈을 많이 벌자 했는데 요즘에는 여유를 좀 즐기면서 자기를 하는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도 해줘야 되죠, 그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4대 보험 있죠? 4가지 큰 보험 뭐가 있어요? 일단 의료보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자,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도 있을 거고 직업병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중간에 달리다 해고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구하기 전에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고용보험이 있다 이거죠. 회사에 가면 이제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해고되면 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음 취직할 때까지 고용보험에 필요한 혜택을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혜택을 신청 안 하면요 찾아주지 않거든요. 취직하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퇴직을 하게 됐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해야 이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대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비금전적 보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연수의 기회, 뭐 교육의 기회 이런 것도 비금전적 보상이죠. 그래서 금전적 보상보다요 비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자를 보시면 인적자원의 유지 부분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직률이 낮은 회사가 3,62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직률이 10% 미만이다. 그만큼 이제 이직률이 적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직률을 막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로 돼 있어요? 사내 교육과 경력 개발. 이것이 오히려 이직을 막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아예 없는 거는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퇴직자는 기술 유출 위험 때문에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2차전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직 금지 기간이 넘었다 해도 LG화학에서 얻은 핵심 기술 정보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연구 인력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2차 전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벌여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들었죠, 영업 비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을 쌓으면 경쟁사에서
일로 오라고. 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사인을 해요. 이거 영업 비밀이니까 다른 데 가서 공개하지 않겠다. 알았습니다. 사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어. 그래 가서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래서 딴 데 가서 그냥 막 풀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뭐니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은 지적 재산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특허도 아니고요. 뭐 산업, 뭐 저작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윤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 직업 윤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의해서 한 거는 딴 데 가서 풀 수 없어요. 경쟁사 가서 쓸 수도 없다니까 다른 회사도 스카우트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코카콜라 여러분 그 제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특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코카콜라 제조법 특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특허 제조, 그 코카콜라 제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응?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뭘로 붙여지는 거야, 지금? 비밀로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왜? 특허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특허는 공개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독점권을 몇 년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20년이에요. 그러면 뭐 코카콜라 장사 20년만 하고 망하겠어요? 야,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그죠? 딱 붙여놓고 진짜 핵심 인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이 굉장히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진짜 비밀로 관리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오픈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이동하면서 기술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인재 집중 유출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은 부분이 성장기 성숙기 부분에서 유출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뭐 좀 기반을 잡고 또 그 산업 분야가 어느 정도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기 사이에 별이 제일 크죠, 그죠? 왜 이직하겠어요? 네, 돈을 많이 준대요, 그죠? 자, 저 정도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내가 너 월급에 2배는 줄게. 뭐 이런 식이죠. 더 나은 보상. 어떤 경우는 뭐 승진 더 많이, 승진의 기회, 뭐 개발의 기회. 그런 게 많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의 고민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참 이렇게 기술력이나 여러 면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싶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대기업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아,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의 안타까움이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그죠? 개인의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조직의 몰입도라고 할까, 충성도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저런 교육의 기회나 경력 개발이나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다음 성숙기하고 쇠퇴기기 사이에 또 이렇게 이직이 생긴다. 저 때는 뭐예요? 이제 회사가 어떤 상황이야,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뭔 거야, 이게? 직원들의 마음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창업계에서 성장기 그 사이에 초기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제 뭐 상사와의 갈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이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노사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사이트를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요, 경영자하고 노동자. 왜 우리는 더하기를 먼저 배울까요? 글쎄요. 힘을 더하면 우정이 커지고
죄송합니다. 잠 깨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가 보면 이제 보면은 뭐 우수 사례 마당도 있고요. 노사협력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눌러지네요. 자, 그래서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영자하고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사이에 뭐 예전에 이제 노동자다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 경영자는 사실 착취하는 입장이다.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80년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때는 실제로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생산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착취라고 생각하고 서로 입장의 주장이 되게 갈등이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서로 이제 상생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 사실 뭐 보상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죠.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생산성 생각할 때 그 정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CEO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실 성과를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진짜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다 해고됐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 회사에 있던 분이 자기 외국계 기업인데 자기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노사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파업하고 하니까 외국계 기업이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 한국에서 못하겠다고, 이거 옛날 이야기지만 그냥 나가버렸어. 회사 한국에서 못하겠다.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데모하다가 직장이 없어졌어요. 자, 그것도 사실은 서로 나 좋게 하려고 한 건데 서로 좋은 보상을 받고자 한 건데 우리 직업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서의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얼마나 하느냐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요. 직무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내가 이 경영자가 직원을 그냥 여러 자원 중에 하나 갖다 쓰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직원을 정말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한다면 사실 어려움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조직 문화를 이끌어 가야지 단순하게 보상 문제가 서로 티격태격 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